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부인 구속 기소도 처음이죠.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의혹들은 추가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김 여사는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변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조사에도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지금 김 여사는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 짚어볼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특검이요,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에 구속 기소하고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동시에 받는 것도 처음입니다.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이 기소를 하자 김건희 여사도 대리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심정을 표현했어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난다. 지금 이 말이요, 지금의 상황이 좀 억울하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어둠의 밤이라는 거는 이제 그 특검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예, 이런 데 특검의 그 무리한 수사를 말하고요. 예, 여기 달빛은 진실, 본인이 그 결백하다. 예, 진실을 밝히겠다. 아마 이런 두 가지 은유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진실을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검의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특검은 이미 그 결론을 내려놓고요. 예, 상당히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진술 거부권으로 대응을 했고, 예, 아마 이제 그 법정에서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소명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특검 조사는 여전히 앞으로 추가 소환도 예상이 되지만 진술 거부권을 계속 쓴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질문 자체가 대부분 이게 유도 신문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그 방어권은 진술 거부권이 가장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예, 모든 거는 이제 그 법정에서 밝힌다. 앞으로도 그 특검은 진술 거부권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진다.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만 16가지로 원래 있었고요. 예, 지금도 이게 계속 새로운 뭐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 너무 가짜 뉴스들이 많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걸 언론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걸 좀 억울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좀 보도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좀 대응하는 방법은 어때요? 뭐 일일이 하나하나 또 이게 다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그 모든 진실은 어차피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일일이 뭐 변호인단이 반박을 해도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대응을 다 안 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뭐 서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도 그렇고 조금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재판 기소 예정된 사항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혹시 얘기하거나 의견을 나타낸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그 김건희 여사도 이게 그 상당히 억울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오히려 본인 때문에 그 김 여사가 이제 그 너무 이게 탄압받는 것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예. 이런 이제 그 심정을 제가 간접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예. 아마 이제 그 변호인이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 이제 대통령을 변호하는 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기 때문에 아마 실시간으로 계속 이 모든 소식은 다 대통령이 듣고 있고 예. 상당히 그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은 본인의 재판뿐만 아니라 김 여사 재판도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혐의가 전부 그 김건희 여사 오늘 세 가지 기소 혐의가요. 예. 다 대통령하고 공범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자금도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여야 정치 자금법이 되는 거고 명태균. 그다음에 그 알선 수재도 그런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이 돼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 공범자로 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본인 때문에 김 여사가 이제 그 좀 억울한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 여사는 이제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대응 방식이 달라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완전히 다른 게 있고 윤 대통령은 혐의가 내란이잖아요. 예. 내란은 이제 그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중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 혐의는 정치자금이나 알선 수재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전부 5년 이하의 가벼운 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충분히 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이제 형량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법적 대응을 한다.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잖아요. 예. 공무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은 어차피 이게 무기징역 이런 형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재판을 보이콧하고 예.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다투는 투트랙으로 전혀 다른 전략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법원에 나가봤자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굳이 없다. 하지만 김 여사는 좀 형량을 낮춰볼 수는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뭐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형량도 낮출 수 있지만 예. 얼마든지 일부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고요. 무죄까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그 보니까 전부 뭐 정인들이 거의 특검에 회유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을지 예. 다툼의 실익이 있는지 이렇게 아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따라서 관련자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다 사면으로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될 거니까 뭐 크게 법적 대응할 실익이 없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자들 진술이 바뀐 거를 회유됐다고 표현하셨네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군인들이나 여기 공직자들이 와서 이제 그 계속 대통령한테 불리한 정언을 내뱉고 있는데 예. 이런 게 이제 특검에 좀 무리한 강박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기에는 김 여사 건강도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떤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대통령도 심각하고 김 여사도 이제 그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우울증은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 지금 앙상하게 그 뼈만 거의 남은 상태다 뭐 참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전에 그 당뇨나 그 망막 이런 게 그 심각한 두 분 다 건강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 여사는 뭐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은 되는 겁니까? 뭐 재판을 성실하게 그 임한다고 하고요. 예. 근데 그 추가 기소가 없으면 딱 최장이 6개월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근데 그 6개월 내에는 이게 보석이 되지 않겠는가. 아, 아마 보석이요? 기소가 되면요. 예. 바로 이게 그 법원에 아마 보석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보석이라는 건 병보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근데 요즘 이게 뭐 병보석과 일반 보석이 구별되는 건 아니고 예. 다만 이제 건강이 악화되는 거는 보석이 하나의 그 중요한 사유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뭐 진단서나 이런 건강 문제로 포함해서 또 이제 도주 우려도 없고 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해서 보석 청구를 할 걸로 곧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 전 예. 대통령 면회 가겠다고 뭐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특검이 가족 면회에 다 면회를 막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신청을 했고요. 예. 근데 그 장동혁 대표는 아직 좀 고민 중에 있는 거고, 근데 특검이 다 면회를 막아놨습니다. 예. 과연 이게 그 특검이 면회를 안 풀어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개인적으로 신청했고, 현재 특검이 거부돼 있기 때문에 실제가 면회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훈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세 분과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김 여사 측 얘기를 들어봤지만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거 헌정사상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정치사에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은 죄가 있다면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예. 또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은 또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 또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예.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 법치 체제를 조금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향후에 사실 사법 권력에 대한 어떤 범죄자들의 대응이 사실 상당히 난해한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재판에 가서 특검도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하고 또 김건희 씨도 뭐 억울한 점이 있으면 잘 밝히길 바랍니다. 예, 다른 피의자들, 일반 피의자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평론가께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참 이거 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금 모든 게 최초가 붙잖아요. 뭐 사실 이 지금 영부인으로서 조사받는 것도 계속 붙고 최초고 있죠. 계속 네. 최초가 타이틀이 붙는데 이제 부부 구속이라 만일 이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 그러면 부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갈 수가 있어서 과연 또 이게 이번에 저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정보를 받고 있다는 우리가 그 어떤 징후를 받았잖아요. 예. 뭐 SNS에 올린 글에 뭐 숙청이니 혁명이니 하면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그 부부에 대한- 오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했는데 예.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흐름을. 제가 중요한 건 그렇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마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세력들이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전달함으로써 한국 정치가 계속 국외 해외 정치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예.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부부 구속이라는 게 정말 또 외신을 타고든 해외에 타전될 경우에는 이게 또 말하자면 우리 국가의 뭐 여러 가지 사법적 정의와는 별개로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 이제 국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예. 그래서 특검 수사의 칼날은 전방위적이어야 하지만 정교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시켰습니다마는 예. 김 여사에 대한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또 법원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유로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또 안 할 건지 예.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서 주시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서정욱 변호사 얘기 들은 박주희 변호사 이제 재판이 들어가면 보석을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약간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 재판 과정까지 사실은 지금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만약 6개월까지 1심이 진행되는 동안까지는 6개월 최대 구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지금 건강 상태가 서정욱 변호사 말로는 6개월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이제 재판부에 주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석을 신청을 할 거다라는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엔 병보석이란 말을 쓰긴 했는데 예. 이젠 병보석이란 말을 쓰지는 않고요. 그냥 보석을 청구를 했을 때 이 판사가 뭐 여러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제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 보석으로 석방을 해준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줄 건데 과연 판사가 이 건강 상태가 과연 이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아무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사유처럼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아무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보석을 허용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라든지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에서 보석에 대해서 석방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아니 왜 여쭤보냐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이제 앞서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짜여져 있는 정치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검사님들께도 감사한다. 이것이 혹시 보석을 뭐 하기 위한 절차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사이드로는 이게 뭐 정치적인 보복이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이 법적인 절차 과정에서는 굳이 특검과 날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적대적인 관계를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더구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이 이런 논란을 키운 것 자체도 사실 문제인데 이 와중에 특검을 공격을 하거나 특검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게 또 한 번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재판부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논란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다. 그렇게 읽힙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도 이 입장문 보셨죠? 네.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사실 저는 조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난다. 예.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문구여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틴 루터킹 목사라든지 만델라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정확하게는 맞진 않지만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그런가요? 쓰셨더라고요. 이게 예. 뭐냐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은유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저는 자꾸 김건희 씨가 구속됐는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마치 병보석으로 석방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 예. 저는 상당히 언짢았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일반적인 범죄자가 피해자로 구속이 됐는데 아니 구속되자마자 당연히 처음 구속되면은 환경도 낯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해서 식사를 못하고 안 하게 돼서 쉽게 예. 말해서 일종의 단식 탈진 상태 같은 게 오게 되면 그러면 다 이게 병보석으로 해서 풀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저는 본인 말처럼 뭐 수사 그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저는 이런 병보석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저는 지금도 특검 가서 제대로 해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법정 가서 또 유무죄를 따져야지 사실 마치 뭐 본인이 하는 말을 모두가 안 믿어준다. 나를 마치 악마화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해명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교도관님, 검사님 뭐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 진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 거짓 해명을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죄송하다고 저는 사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러면 박주희 변호사님,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법원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사실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고 양형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로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조금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석은 거부하지 않고 계속 갔잖아요. 예. 그런데 진술 거부권 을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재판부가 봤을 때는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언제나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지도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특검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질문에도 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자체로서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인데 본인에게 민감한되거나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거는 예. 그 부분까지 꼭 이 비협조적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피해자 신문 조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재판부가 면밀히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기소된 혐의는 도이치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요. 건진법사 청탁 혐의인데 최슬평 아직 지금 규명될 의혹이 서희건설도 있고 뭐 매건매직 의혹 나오고 있고 양평고속도로 아직 가지도 못했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일단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관련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이렇게 한정됨으로써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입증이 좀 쉽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수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의 사실 그 혐의 내용들이 조금 특검 측이 자신감 있는 걸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논란이 있는 이른바 아직까지 좀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서희건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매관매직 이런 양평 이런 부분들은 잘못 섣불리 여기에 기재해서 이걸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또 재판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병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 신병이 확보된다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뭐 증거라든가 이걸 가지고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게 사실 너무 오래된 것인데다가 이게 거의 뭐 사실은 사실관계가 다 나온 것들이라서 예. 지금 그 명태인 관련 의혹 또한 이거 사실 뭐 스모킹 건들이 줄줄이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김 여사 입장에서 그래서 입장문을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약간 수사 레토릭으로 낸 이유가 괜한 여기에서 입장문 잘못 냈다가 이것도 재판에 수사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냥 정서적으로 호소하고 약자임을 부각하는 일종의 좀 뭐랄까 로우키 전략으로 가서 예. 그냥 재판부나 특검 이렇게 좀 자극시키지 않은 선에서 본인의 입장을 가장 좀 낮게 감으로써 조금 전략적 이득을 꾀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감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접근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들이 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 예. 그렇게 이제 수사라든가 재판에서 쓸 말이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정치적 수사 혹은 이렇게 감성적 언어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검이 지금 세 개로 자신의 지금 신병을 확보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김 여사 측도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앞서 서정욱 변호사는 본인 때문에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지금도 얘기했죠.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도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덮고 두둔했었죠.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과거에 저런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입장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사실 부부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는 심정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다 정치 재판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정치 재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지금 받고 있는 16개 플러스 알파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네. 아는 것도 있지만 정말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윤 전 대통령이. 네. 뭐 예를 들어 본인이 뭐 국정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지못사를 통해서 뭐 통일교를 통해서 뭐 누구에게 뭐 목걸이를 받는지 못 받는지 수도 있죠. 이런 걸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 수도 있는 거고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지상정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게 드러나게 되고 또 대통령의 배우자이다 보니까 그 정권이 유지됐을 때는 이게 의혹으로만 부풀려지다가 또 결국엔 정권이 끝나니까 이제 특검으로 대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회한이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 그리고 이제 특검이 밝히고 있는 내용들, 언론에 취재된 내용들만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하나도 무결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시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입장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늘 김 여사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입장문에서는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언급 안 하거든요. 이것도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보기엔 우리 이제 그 뭐 속담에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뭐 이 부분에서 윤 전 대통령 끌어들이는 게 과연 재판 전략상 혹은 지금 뭐 구속적 부심을 앞둔 상황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판에 대한 임하는 전략도 다르잖아요. 윤 전 대통령은 전면 거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그 김 여사는 선별 대응. 그러니까 나는 출석은 하되 진술은 거부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재판부에서 사실 과정에서 다투겠다. 그리고 이제 김 여사 측의 일부 이제 아마 이제 약간 불만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브리핑. 이제 특검이 브리핑하면 사실 이제 언론은 받아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제한적이고 또 공급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김 여사 측은 이게 방어권을 이제 제약한다 보는 거죠. 여기서 사실관계 다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없고, 이게 또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뭐 얘기한다거나 남편 얘기를 또 여기에 얹은다거나 하는 건 전혀 제가 보기에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 법 감정상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분리 대응과 선별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에도 혼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내 문제로만 국한해서 이번 그 구속 적부심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차원으로. 그다음에 낮은 자세 정서적으로 가되 남편과는 분리한다. 아마 이게 아마 큰 틀에서의 변호인들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래? 왜냐면 저희가 뒤에서 볼 테지만 지금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반탄, 네. 지도부가 형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혹시 연결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윤 예.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입장은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일종의 약간 코어 지지층들이 예. 자신을 옹호해 주는 거는 그거는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데 김 여사는 지금 너무 앞길이 험해요. 아직도 남은 혐의가 10몇 가지가 있는 데다가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머지 이게 지지층에 대한 뭐 것들 그다음에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연결돼 버리면은 김 여사한테 이게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 재판을 몰고 가기 때문에 예. 보수의 강성 지지층이 자신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거는 예. 그건 전략상으로도 정치 특검으로 몰아가는 좋은 기반이 되지만 김 여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패착이 돼서 오히려 그러면 구속 상태에서 그러면 당신들 그렇게 밖에서 열기가 뜨거우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라 예.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거는 좀 김 여사 측이 아마 좀 변호인단과 고도로 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아까 서 변호사 얘기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박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윤 전 대통령도 한번 구속됐다 풀려난 적이 있죠. 김건희 여사로서도 어떤 보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불구속 상태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좀 보여지세요? 네, 사실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무죄에 대해서 다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그게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막 구속이 된다라고 하고 지금 구속 상태긴 하지만 보석에 대해서 청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구속 취소, 그러니까 윤 전 예. 대통령이 처음에 체포 관련해가지고 풀려났을 때가 구속 취소를 청구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사실상 지금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목표일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원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문에 대해서도 특검에 대해서 날선 공방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한 톤 좀 낮춘 자세를 보여서 뭔가 겸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내가 수긍을 하겠다 예. 이런 모습을 보여서 법원에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수사 상황을 보면은 서희건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막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금거북이 한번 볼게요, 박주희 변호사님. 이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그 요양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금고 안에 금거북이가 일전에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주고 어떤 목적으로 줬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편지에 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주었고 실제 누가 주었는지를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관계일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그 내용이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자체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게 정말 어떤 청탁을 위해서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지급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밝혀지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적혀 있다라고 하면 그 금거북이 자체가 알선수재의 증거로서 충분히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편지와 함께 보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이 부분도 조사할 것 같은데요. 이 편지를 굳이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라는 거는 이걸 누가 주었고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지를 나중에 증빙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달리 해석을 하면 다른 금품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주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관했던 거 아니냐. 여러 그러면 개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이런 금품을 또 추가적으로 수수했던 정황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아마 특검은 그런 포인트로 아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전 물론 저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강성호 변호사님, 그 김건희 여사 그 뭐였죠? 그 나토 목걸이. 네. 그거는
모조품을 네. 오빠의 처가에 갖다 놓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치밀 했는데 이거는 그냥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시점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왜 그랬는지는 예. 모르는 거지만 예. 어쨌든 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나온 그 목걸이는 가짜잖아요. 예. 모조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은순 씨 금고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진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뭐 최은순 씨의 그 요양 병원까지 이 금고까지 이것을 압수수색할까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쨌든 이 의심이 가는 물건이 발견이 됐고 예. 그 옆에 또 의심이 가는 편지가 또 있기 때문에 누가 쓴 정황이 있는 확실한 편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예. 상황에서 어떤 거기를 압수수색할 걸 몰랐냐 알았냐는 이제 그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지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어디에서 온 건지 과연 매관 매직을 위한 어떤 대가였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 통일교 그 청탁 관련해서는 그 목걸이나 샤넬백 실물은 못 찾았는데 특검을 김 여사 쪽으로 건너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번처럼 이렇게 실물과 이런 메모를 찾으면 이 건과 비교해서 수사의 난이도가 훨씬 좀 쉬운가요? 훨씬 더 난이도가 쉽죠. 왜냐하면 예. 물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금거부기를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까지 역추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거부기가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까지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만약 금거부기가 뭐 일정 부분 좀 큰 사이즈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사실상 이 금을 구매하고 한 이력들 같은 경우는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직접 전달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준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난 경위가 있는지 뭐 휴대폰에 이 그 기지국이 겹치는지 아니면 뭐 GPS 상의 동선이 겹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건네받은 날짜와 일시 같은 경우를 사실은 추적을 하거든요. 예. 물증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특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사하기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님, 뭐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기소된 3건 말고 앞으로 뭐 변호사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아니면 유력하게 볼 수 있는 혐의나 사건이 뭐가? 사실 지금 서희건설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자술서가 있는데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받은 것 자체는 목걸이를 받은 것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그 목걸이를 준 이유가 자체가 지금 사위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관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목걸이가 건너가긴 했지만 그 목걸이가 건너간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실제 그 이유로 그런 목걸이를 받아서 실제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까지도 사실 수사로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와 관련된 이 금품 수수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겠다 지금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부분 짚어드렸는데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먼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실 접견 신청을 미리 내놓은 상태예요. 원래 일반 접견 신청은 이게 10분 정도 이렇게 유리막을 좀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좀 장소 변경 장소나 접견. 절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장소 변경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신청은 해놨는데 이게 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박 변호사 앞서 서정훈 변호사는 신청은 했지만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피고인의 지금 수용된 피의자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한 이런 그 접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검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특검은 지금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 접견을 지금 다 금지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특별 면회 신청을 하더라도 특검이 지금 변호인과 가족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허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불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럼 최소영 변호사가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면회 가겠다고 했었고 김문수 최고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일단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강성 지지층의 그 열기를 받아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발 더 나아가 보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면회를 간다고 그랬지 언제 시기를 못 박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못 박은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대통령과의 회담부터 해가지고 정기국회가 지금 개막되고 지금 사실 산적한 현안이 많아요. 당 지도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산적한 이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처리한 다음에 윤 대통령 문제는 윤 전 대통령 면회 문제는 조금 뒤로 가겠다. 저는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번에 본인을 당선시킨 건 그런 어떤 강한 열망과 요구에 의해서라도 됐기 때문에 본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신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해놓고 보고 장동혁 대표는 좀 결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우리가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을 가야 되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필요한 건 지도와 스틱이 필요한 거지 뗏목 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배반한다, 약속을 어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공약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돼도 인수위원회격인 거에서 다 검토해가지고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특히나 이 문제는 굉장히 인화성하고 휘발성이 큰 일종의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치적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는 조금 호흡 조절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금 또 이야기하면 이게 역풍 부는 게 아니 대표 되자마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처리할 이 일 내놓고 윤 전 대통령 면회 가는 게 그게 시급한 일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당원으로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이 문제는 저는 아마 전략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근데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뭐 좀 올라가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빠지는데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데 다만 김민수 최고위원은 결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대표도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하겠다. 당내에서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좋아하겠죠. 그리고 가장 좋아할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대표가 사적으로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드릴 거냐. 이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은 사법 판단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최수영 평론가 지적하신 그 역풍을 우려하는 거예요. 실제로 갔다가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몇 표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충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 한 75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75만의 당심과 5,200만의 민심의 차이를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면회를 가더라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얻을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잃을 게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본인을 이렇게 당대표로 만들어준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이 욕구를 해소시켜줘야 되는 이런 면회를 가냐 마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초장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과 엮여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당대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한 당대표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왜?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래도 국민 전체 최소한으로 중도층 정도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사실 상당히 곤란하긴 하겠지만 저는 현명한 판단, 첫 단추 잘 끼워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최수영 평론가님, 장동혁 대표가 윤어겐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를 목표로 성적표가 그거니까 단절, 절연까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 중간 어느 선에서 멈출 거라고? 그러니까 정치가 원래 또 그래요.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의 중간대를 취하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강성 같고 그다음에 정말 원리주의자 같은 단어들이 이번에 쏟아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명운을 걸 선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선, 총선, 지선. 이게 전국 단위 3대 선거입니다. 근데 전국 단위 3대 선거가 지금 바로 10개월 후에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그러면 윤 어게인만 외치면서 갈 수 있습니까? 윤 어게인을 포함해서 끌어들일 좀 일전의 외연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동혁 지금 신임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원래 그 영수회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문제도
처음에 지금 선거운동 할 때 같았으면 절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지만 지금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가 어찌됐건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먼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내 리더십을 강화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얻은 표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만 5천 표를 얻었습니다. 이게 네. 78만 전체 책임당원의 4분의 1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출발하는 지점이 뭐냐. 지금 장동혁 대표에 있는 지지 기반은 당내 당원의 책임당원의 4분의 1밖에 못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4분의 3이 찬탄이거나 반탄이라도 결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당내 리더십을 공고해야죠. 근데 여기서부터 전선을 넓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장 대표의 리더십 강화될까? 아니죠. 본인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적절하게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강화시킬 건 강화시키되 그다음에 그 분열이거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당에서 본인의 대표 리더십을 지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사이 제가 그래서 아까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중간치를 아마 장 대표는 선점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그 김문수 최고위원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헌재 파면 결정도 지금 부정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그러면 어쨌거나 당 지도부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 다른 당 지도부들도 어느 순간에 장동혁 대표하고 보조를 맞출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얘기할까요? 저는 좀 전에 이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좋은 말 해주셨는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것만이 계속 본인이 정책 자산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변인 시절에 그 과천에 선관위를 갔던 걸 가지고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역풍 맞아서 대변인직 내놨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본인을 그렇게 해서 그만뒀던 대변인인데 여기에 최고위원까지 입성했던 거는 강성 지지층이 도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남는 장세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른바 국민의힘 어떤 전통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고 그다음에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런 역할은 이제 한 부분이 맞고 또 전체적인 틀 속에서 선거를 향해 나아가고 최소한 어떤 그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우리도 후보를 낼 수 있어. 지방자치제 선거에. 라고 분위기를 만드는 건 장 대표의 몫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집토끼에 대한 사기 진작과 회복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장 대표가 쉽게 말해서 그 내년 1, 2월 달에 공천하는데 공천 신청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다고 판단하면은. 예. 물론 뭐 공천이 하겠지만 그 정말 경쟁력 있거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안 온다. 그건 치명적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역할 분담, 그게 암묵적으로 대표에게까지 그렇게 입장을 밝히라까지 요구하는 상황까지 저는 안 갈 거로 봅니다. 예. 지방선거 말씀하셔서 전한길 씨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 듣고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당대표 되고,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현실이 됐죠? 전환기를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저는 뭐 그럴 만한 솔직히 능력도 안 되지만 설령 공천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양보하고요. 다 저는 평당우들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랍니다. 전한길 씨의 영향력, 위치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향력이 입증된 건 사실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본인도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던 분이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영향력은 미쳤습니다. 예.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럼 전한길 씨가 계속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그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론가에서 말씀하셨지만 당내 선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국 선거에서 전한길 씨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은 수권 정당이 돼야 되고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정당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전국 선거는 지방 선거인데 전한길 씨가 호남에서 영향력 있습니까? 뭐 서울에서 뭐 영향력 그렇죠. 있습니까? 예. 그저 이제 텃밭.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정말로 강성 지지층만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조금 상식이 있고 국민의힘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당원들과 지지자는 투표를 안 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강성 지지층의 아이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전한길 씨가 영향을 줬다고밖에 볼 수 있고 예. 또 그 증거가 김근식 후보가 유력하게 최고위원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 성적표를 보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당연히 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여론조사까지도 뒤졌잖아요. 성과가 못 미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그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좀 강성 지지층.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만을 보고 이게 민심과 균등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절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 예. 네. 그럼 최선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TK와 PK까지 모르겠습니다. TK 지역,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에 대해서는 전한길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돼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하자면 특정인 그럼 정당이라는 게 전국 정당이 어느 지역에서만 따로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한길 씨의 역할은 이번 전대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내 선거에서 정말 무력감과 열패감에 빠진 당원들을 제가 보기에 그걸 좀 견인해내고 그다음에 촉발시켜내는 역할은 전한길 씨가 그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한길 씨의 영향 행사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 보궐선거 공천 한동훈 할 거냐 전한길 할 거냐 전한길. 근데 김문수 후보는 거기서 아니라고 한동훈 하는 바람에 거기서 표가 갈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당원이 주인인 당내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중원을 잡는 자가 이기는 이 게임에서 사실 보십시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럼 과연 이렇게 4050으로 완전히 유권자 블록이 진보 진영화돼 있는데 여기서 몇 석이라도 거두려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치는 현실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정말 필요한 게 있다고 쳐도 그게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지 그 중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제는 아마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 그러니까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 과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대목이 여야 당 대표 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좀 거친 표현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기서 답변을 못하면 말을 하지 말든지. 뭐 하남자, 상남자는 뭐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저는 하남자도 아니고 하남자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본인들이 정청래 대표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제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또 토를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한 명이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은 찐 하남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두 분께 동일한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여야 대표 간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 온데 해결점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강성필 대변인.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장동혁 당 대표도 뭐 확실한 안건이 없으면 안 간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결국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연히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정청래 당대표도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중재 아래 못 이기는 척 서로 악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저도 정치 복원 될 거예요. 근데 저 한민수 실장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초선 의원인데 저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겨우겨우 지금 복원을 향해 가고 있고 출구 전략 짜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사이코패스라 하면은 아니 야당 대표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고 옳다구나 하고 내가 인정한다 하겠습니까? 점점 더 저거는 정치를 경랑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 오브 댐의 의원이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이면은 더더군다나 품격 있는 언어도 해야 되고 수위 조절도 할 줄 알아야죠. 절제된 표현을 써야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벌써 출구 전략 내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날 영수회담 따로 만나겠다 한다면 이번에 응하겠다. 사실 본인 입장에서도 잘못 만나면요. 밥만 얻어 먹고 왔다고도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의제 설정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만큼 열어놓은 것은 그 정청래 대표가 난 악수도 안 하겠다 하지만
장정 대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다음 달 정기국회인데 예. 언제까지 이렇게 벼랑 끝 전국으로만 가겠습니까? 근데 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측근들 스태프들이 양당 대표의 측근들과 스태프들이 조금 부추기는 쪽으로 해서 가야지 더 찬물을 끼얹고 5가지의 뭐 이게 무슨 사상 검증하듯이 당신 5가지 대답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곤란하고 더더군다나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발언들은 더 삼가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예. 경계를 넘나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민만 넘기면은 예. 전 정치가 복원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또 하나의 소식이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본인은 불체포 특검 포기 의사를 뭐 과거에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강원랜드 우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안기지 않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먼저 박주희 변호사님, 조사하고 바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거는 자신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사실 그만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증거를 하나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에 송부를 했어요. 그럼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돼요? 네,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래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 청구를 받으면 그 부분을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정부를 제출하는 절차가 정확하게 따지면 검찰, 법원, 그다음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사실은 보고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24시간부터 72시간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때 돼서야 영장 전담 판사는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로서 불러서 이 구속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순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불체포 특검 포기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그 표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선언적인 의미죠. 저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어떻게 국회가 패싱합니까? 그럴 수는 없고 선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요청을 드릴 테니 가결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저거는 이제 제적의원 과반의원 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민주당이 그 지금 범여가 180석, 90석 되는 상황에서 예. 본인이 나 이거 가결시키지 말아달라고 해도 가결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쯤에서 그냥 정면 돌파하자. 예. 나 그냥 떳떳하게 받고 또 변호사기도 하고 법사인정도 했고 지난번 강원랜드 사건 때 본인이 또 그걸 뒤집었던 경험도 있으니까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체포 특권은 내 숨지 않고 하겠다. 근데 저건 선언적 의미지. 그렇다고 국회가 의원이 얘기했으니 우리 저거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어떻게 국회가 패싱합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반영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고 선언적으로라도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선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의사와 상관이 없이 저희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 저렇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과거의 강원랜드 사건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 그런데 그 불법 정치 자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불법 정치 자금이었다면 이것은 권성동 의원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반의 문제. 그러니까 대선 때 지원받던 국고 지원받았던 모든 돈들을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큰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요. 또 하나의 소식이 이제 법사위 관련 소식인데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왔죠. 여기에 국민의힘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 법사위의 간사로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이 소리 처음 듣고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많은 의원들께서 간곡히 요청도 해주셨지만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선수 파괴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최승표는 네.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네. 법사위원장 6선입니다. 거의 국회의장급에 가는 상임위 위원장하고 있고 나경원이 5선이에요. 근데 간사를 맡았어요. 합하면 11선이에요. 이게 참 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국회의장, 부의장을 해도 부족할 분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했다는 건데 저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춘석 의원의 그 갑작스런 그 낙마로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추미애 의원한테 갔는데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도 속도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에서 가장 또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추미애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 됨으로써 법사위가 상원이 아니라 가장 최전선에 있는 정말 그 혈전의 결투장이 될 거라는 게 이제 눈에 뻔히 보이는 데서 나경원 의원을 전면 포진하는 거는 그거는 강대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정치인이 여기서 끝날 정치인들입니까? 지금 일각에서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에 한번 도전했지만 서울시장. 이게 이제 야망들이 있고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 이 본인들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려고 거기서 한판 승부를 마다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 정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이 어쨌든 자기 캐릭터를 다 드러내면은 저는 아시잖아요. 패스트트랙 때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거의 잔다르크급의 또 이분은 추미애 의원은 추다르크라는 아예 별명이 있고 이런 상황이 전 우려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사위가 가장 점잖은 상원이 아니라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야말로 정말 그 격돌의 장이 될 것 같아서 우려는 됩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의 상징적인 장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인지 패스트 트랙 철회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두 분이 워낙 이런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사위 회의장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이제 최승표는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강서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저는 실질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된다고 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맞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거든요. 간사의 역할이 뭡니까? 법사위원회의 일정과 안건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법사위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아무리 5선이고 전 원내대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여당 간사하고 법사위원장이 의견을 합의해가지고 진행을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좀 공허할 수도 있다. 물론 아무래도 이제 다선이고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안건 조정을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디테일함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요즘의 법사위를 보면 이게 어떤 디테일과 어떤 논리적인 어떤 논쟁은 거의 사라지고 거의 이제 의견이 결국에는 합의 도출이 안 되면 그냥 다수결의 힘으로 가는 구조로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국민의힘이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승표 존재감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말은 이렇게 좀 평온하게 하는 스타일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게 다른 문제인 게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할 건 없어요. 근데 이를테면 의사 일정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거나 야당의 발언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의사진행 발언 가서 툭툭 끊어버리고 막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아무리 나경원 의원이라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회의 운영 이렇게 합니까? 사실 우리가 과방이나 법사에서 이제까지 많이 봤잖아요. 그 장면이 재현되는 거죠. 근데 재현되는데 그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감정 싸움으로 치달으면은 우리 앵커도 많은 경험해 보셨지만 파행으로 치닫잖아요. 그러면 회의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우려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 그래도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내 정치적인 앞으로 진로까지도 연동시킨다면은 정치가 산으로 갈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우려하는 건데 그나마 저 경륜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하반기 국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며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다 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더 조심하세요. 누구에게 기대고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묵고다이다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한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잘 하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홍종선 기자,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이효리 씨 영상을 준비했는데 사업가로 변신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효리 씨가 다름 아닌 요가원을 직접 열은 요가요? 원장님이 예.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에 요가원을 차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효리 씨가 직접 수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예.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곳에는 이효리 씨 외에도 다른 요가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같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효리 씨는 요가 전도사로 연예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요가원을 차리고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수업까지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 단순히 스타가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앞서 요가원 이름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이효리 씨가 직접 지었다면서요? 네, 이 요가원의 상호는 아난다 요가라고 하는데요. 예. 그 아난다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인데 기쁨과 환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효리 씨가 사실 2년 전부터 요가와 관련해서 본인의 부캐릭터로 사용해왔던 이름인데요. 이미 이제 상호까지 지었으니까 이 상호에 대한 요가원에 대한 SNS까지 이제 계정을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지 이틀 만에 벌써 팔로워 수가 2만 명이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효리 씨가 주는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다가 직접 수업을 하면 더 몰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팬들로부터 이효리 씨에게 직접 수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의가 쇄도하고 예.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효리 씨가 개설하는 요가 수업은 100%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아마 예약을 신청할 때쯤이면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겠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동안 이효리 씨가 긴 시간 동안 연예계에 미쳤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효리 씨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예능인으로서도 또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로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슬로우 라이프를 실천했던 거나 채식이라던가 예. 이 반려동물 보호 활동 등 굉장히 모든 활동마다 트렌드가 됐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국내 요가 붐을 일으키지 예. 않을까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뭐 그야말로 인플루언서죠, 이효리 네. 씨. 근데 홍 기자님, 요가한 지 꽤 됐죠, 이효리 씨? 10년 넘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있어요. 예. 하나는 제주도에서 요가 시작했다 하는데 이 제주도살이 애월댁이 됐던 게 2013년에 이 싱어송라이터인 남편하고 이상순 씨랑 결혼해서 지난해까지 한 11년 살았으니까 이걸로 생각해도 1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에서 예전 배우였는데 2015년부터 하와이에서 요가와 자연 치유를 가르치다가 2015년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하는 문숙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예. 그 문숙 씨가 하와이에 있을 때 이 이효리 씨 또 배우 한효주 씨가 가서
요가도 배우고 자연치유도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문숙 씨한테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10년 넘었을 것 같고요. 이제 이효리 씨가 처음에는 건강 관리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 이효리 씨 요가 제대로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신체 단련뿐이 아니라 마음 수련이 중요하다. 이 마음 수련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제주도에서도 좀 이렇게 작게 가르친 적도 있고 요가를 직접 또 얼마 전에 또 뭐 어떤 그 본인이 모델로 하는 그런 레깅스 옷 거기서도 또 요가 수업도 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아이들이 이효리 씨를 뭐 가수, 스타 이게 아니라 요가 선생님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만큼 허투루 배운 요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가 뭐 좋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가 이렇게 좋을까요? 이 휴식을 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 후 제주살이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이효리 씨에게는 그동안 했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이 휴식을 취하자 이런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식과 함께 몸과 마음도 다독이면서 이 요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이효리 씨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에서 살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요가를 하는 동안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운동으로 접했지만 할수록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얼마나 요가를 사랑하느냐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요가를 시작한 이래로 항상 빼놓지 않고 요가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홍 기자님, 이효리 씨가 지금 데뷔한 지 27년 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기도 있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영향력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대단하죠. 지금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이 요가 SNS 개설하자마자 10,000명 돌파해서 지금 오늘은 뭐 25,000명 넘어 30,000명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11년 동안 제주도에 있을 때는 아무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다가 본인이 서울로 이사 오면서 저 이제 광고 좀 할게요. 이랬더니 5개월 만에 이 광고 모델 수입만 42억 원을 올렸어요. 5개월 만에요? 네, 5개월 만에 42억 원. 이것만 봐도 영향이 대단한데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효리 씨가 저는 요즘 뭐 낄낄빠빠라고 하는데 언제 활동해야 되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하게 본인이 한국을 대표하는 10분 만에 남자 꼬실 수 있다는 그런 10미니츠라는 노래로 섹시스타였다가 오히려 또 제주도에 가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굉장히 소박하게 살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옛날 모습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까지 배운 게 다 하나로 합해진 것처럼 이 신체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생각하는 요가를 해요. 이런 삶의 흐름들이 사람들이 볼 때 따라하고 싶다. 그래 나도 건강 중요하지. 이렇게 공감을 사기 때문인 것 같고 이효리 씨가 이렇게 늘 잘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긴장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늘 대중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고 그 힘 하나로 버텼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보니까 사랑도 많이 받았죠. 돈도 많이 벌었죠. 남편도 잘 만났죠. 예쁘죠. 건강하죠. 본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복을 너무 많이 받는데 이거를 기부를 안 하면 내가 벌 받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 유기견도 굉장히 잘 보살피고 뭐 사료도 기부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마음을 잘 쓰고 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잘 나가면 사람들이 질투할 만하거든요. 근데 질투보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참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일인데 한 리조트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쯤 이 리조트에 투숙하던 투숙객이 저녁 산책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산책을 하던 중 리조트 1층에 있는 남성 사우나의 창문을 통해서 내부가 보이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해당 투숙객이 이제 이것을 본 곳은 리조트 주변에 조성된 산책길이었는데요. 투숙객들이 누구나 자주 오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산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을 오가면서 이 사우나 내부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해당 투숙객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우나인데 당연히 밖에서 보인다면 아무도 이 사우나를 이용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리조트가 5성급의 굉장히 좋은 리조트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럼 홍 기자님 뭐 리조트도 해명을 내놨을 텐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제 블라인드를 평상시에 내려서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사우나 이용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앞으로 올릴 수 없게 고정하거나 사생활 보호 필름 더 붙이겠다 이제 이렇게 내놨는데 예. 이렇게 말했다가 더 문매를 맞고 있어요. 아니 왜 이거 어쩐지 이용객한테 지금 책임을 고객한테 떠넘기는 것 같다.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누구나 여기 보호 필름이 강해서 이걸 올린다고 해도 그렇죠. 밖에서 예. 보인다고 아마 생각 예. 못했을 텐데 본인들의 어떤 관리 책임, 사생활 보호 필름이 지금 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 이런 거를 왜 이용객 실수로만 올리느냐 또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사우나 내부가 노출된 사건이 이번이 더 있었어요, 과거에? 네, 얼마 전에 바로 있었습니다. 최근에요? 지난 12일에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주의 한 4성급 호텔에서도 여성 사우나와 탈의실 내부가 바깥에서 보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도 한 투숙객이 이 리조트 바깥을 산책을 하다가 3층쯤에서 갑자기 우통을 벗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건데요. 예. 알몸 상태로 내려와서 사우나에 들어가는 동선이 다 보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오는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 그 개최를 앞두고 참여회원국 정상들과 이 글로벌 CEO들이 묵을 숙소로 지금 확보한 곳들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예. 호텔 측은 이상 고온과 이 직사광선으로 이 코팅이 좀 성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2021년에도 제주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사우나의 내부가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호텔 같은 경우는 1박에 80만 원 정도의 투숙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 한 투숙객이 1박에 80만 원을 냈는데 남들 보는 앞에서 알몸 샤워를 한 기분이다. 라면서 굉장히 화를 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 리조트 측이나 시설 측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뭐 민사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정신적인 피해를 그렇죠. 받잖아요. 자신의 이 나체가 노출이 되었다라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위자료 인정이 될 것 같고요.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원래는 이렇게 사우나나 욕탕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상 차폐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 차폐 시설하는 게 뭐 필름지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블라인드를 내려도 되고 아니면 불투명 유리를 써도 되는데 일단 뭐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일단 어쨌거나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형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노출 피해를 입어서 이용자가 만약에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얻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업무상 과실치상도 성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고의로 일부러 이렇게 투명막을 만들어놔서 사람들의 신체가 노출되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예. 공연음란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사건도 비슷할까요? KTX 열차 내부에서 승객들이 진짜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한 승객이 벗은 건데요. 예. 지금 사진을 보시면 상의를 벗었습니다. 한국입니다. 네네.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KTX에서 포착된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그대로 이 승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상의를 벗고 바지만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 상의를 벗은 것뿐만 아니라 신발까지 모두 벗고 이 벗은 상의와 신발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놀란 것도 주변 승객이고 굉장히 민망하고 당혹함을 느꼈는데 정작 이 승객은 굉장히 태연하게 기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예. 홍 기자님 같은 칸에 탔던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예. 더운 건 알겠는데 아무리 더워도 공공장소에서 이건 아니죠. 공공장소라는 건 나만 편한 게 아니라 이것을 마주할 다른 타인의 마음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예의가 필요한 장소인데요. 그리고 요즘 KTX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시원하거든요. 에어컨이 아주 빵빵 틀어져 있어요. 예.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목욕탕도 아니고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다. 요새 별별 빌런들이 다 있다. 물론 빌런이 영화 속 악당이란 뜻이지만 요즘에는 이 공공장소에서 어떤 상대한테 불쾌감을 주는 분들한테 이런 이름을 빌런을 붙여서 이제 KTX 빌런이다 이제 예. 이렇게 된 건데 사실 그 주변 사람들 지금 막 탑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문 열었는데 저 맨 앞자리가 딱 앉아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 놀라셨겠습니다. 그러면 마트에서는 나체 상태로 활보한 남성도 있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 처벌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죄를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중장소에서 노출을 했을 때는 경범죄처벌법상 이 10년 이하의 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근데 만약에 불특정 다수가 보는 자리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공연음란죄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다만 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것이냐는 사실은 어떤 실체의 부위를 노출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공연음란죄는 보는 사람이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통을 벗은 것만으로는 사실은 공연음란죄 적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민감한 부분을 노출했다라고 하면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민주당 김의원 의원과 언론개혁, 방통위 개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적 사유를 달성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의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속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는 지금 고발이 여러 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 30일 날 대전 유성경찰서에 대전 MBC 사장 시절의 그 법카 유형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1월 14일 날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 게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언론인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장의 직은 유지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는데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기관장에 대해서. 그리고 4월 30일 날 올해 저희가 영등포 경찰서에 이진숙 위원장이 최대 행위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어요. 이때는 이미 복귀를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인데 4월 30일이면은 대선 시기에 들어갔죠. 4월 4일 날 탄핵이 됐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기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선거 운동도 이제 그 선관위에서 예의주시하지만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대표를 폄훼하는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감사원이 이제 주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추가 수사 요청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에다가는 TBS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점하고 팩트체크 네트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도하게 방통위가 직권남용을 한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해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IMBC 주식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7월부터 올해까지 7건에 걸쳐서 고소고발 및 처분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그에 입각해서 이제 직권 면직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직권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보는 것 같은데 네. 직권 면직을 하게 되면은 방통위원장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직권 면직의 사유, 예. 그다음에 대단히 심각한 사유가 있다고 본 거죠. 특히 지난 6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독임제 기구로 전환해야 된다는 발언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예. 본인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방송 그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논란됐었죠, 그래서 그때. 정책이 예.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고 그 경고도 안 먹히니까 국무회의 배석을 못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비서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지만 결과로 바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 지금 방통위 설치법을 그렇죠. 폐지하고 예.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권 면직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직권 면직을 하더라도 이후에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방통위원장의 직은 예. 탄핵으로 면직이 되는 것 하나 하고요.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 그만두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예. 상임위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 다른 법에 위반할 경우에 그 직을 면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인 사안이 되게 더디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게 1년이 넘어서 경찰이 송치 의견을 못 낸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했는데 기피하다가 지난 7월 달에 2차례에 걸쳐서 출석을 했는데 수사에 비협조를 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경찰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 송치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그 경찰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장의 권한, 의무 이제 이 부분이 혹여라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면 가장 저희가 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이 저희 과학기술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 개편 법안 심사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오늘이 금요일이죠. 예. 시간이 1박 2일 워크숍 갔다 와서 29일 수요일 날 저희가 이소희의 법안 상정을 했고 논의는 했습니다. 근데 그날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힘 추천목 위원이 거부당하면서 그랬죠. 예. 보이콧을 해서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논의는 시작을 했고요. 9월 10일 안에 2차 논의도 하고 재정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또 개최해야 됩니다. 청문회까지 하고 9월 25일 전에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직권면직 검토하는 거 별개로 국회에서는 이 네. 개편 심사를 그대로 네,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최종 시한을 언제? 9월 25일로 놓고 있습니다. 9월 25일 날 사법 개혁하고 그다음에 그 검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 과제 이렇게 해서 대략 9월 25일. 그러면 이제 필리버스터가 또 쭉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추석 연휴까지 다 이어져서 10월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저희 법은 9월 25일 날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그러면은 그 법은 통과되는 즉시 방통위가 다른 기관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구가 그러니까 방통위가 뭐 새롭게 편제되는 건 아니고요. 과학기술부에 있는 유료 방송 사업을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를 축소시키면서 유료 방송 사업자를 그 통신 분야의 전문이 아닌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걸 다시 가져오는 걸 해서 조직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 위원 구성을 지금 5명인데요.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상임위원 숫자가
조정하고요. 상임위원을 3명, 비상임위원을 4명. 그래서 7인 구조로 만들고 그러려면 이제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재정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9월 25일 날 되고 대통령 공표를 하면 10월 중순경에 10월 중순쯤. 정상화가 되면 예. 방송 3법을 이제 그 처리한 그 법에 실행을 해야 되는 일을 이제 새로운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장이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앞서 언론개혁 잠깐 말씀하셨는데 언론개혁도 주도적으로 지금 김현 의원께서 언론개혁 짜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이시고요. 제가 부위원장이고 그리고 이제 문체위 소속, 그다음에 정무위 소속, 행안위 소속 의원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간사는 노정면 의원이 맡아서 예.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등 그다음 국정조사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 YTN과 TBS 폐지 등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받은 분들의 구제까지 포함한 국정조사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네, 저는 계시는 그거 건가요?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예. 언론지능재단 개혁 문제까지 포함해서 예. 정부 광고가 너무 유인설관으로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현 의원께서는 과거에도 언론 관련 일을 계속 네. 하셨고 방통위원으로도 재직한 적이 네. 있으셔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유튜브. 네네. 탄핵 과정에서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정말 조작 정보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저희가 구글 측에 신고 접수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경고받은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구글의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그것이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12월 달에 개엄을 하고 업무가 거의 정지되다시피 해가지고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리니까 유튜브에서는 그대로 계속 그것이 방송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유튜브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김남근 의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새로운 국회의원이 함께 그 논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제 9월 25일 날 맞춰준 언론 개혁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같이 함께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유튜브 문제는 결국 법도 법이지만 그러니까 심의기구가 제 역할을 하면 일정 부분은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법원 판결이 이미 위법하다라고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되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다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가 조금 소극적인 게 있어서 허위 조작 정보 그다음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월요일 날 구체적인 논의가 공개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짧게 뭐 하나 여쭤볼게. 법사위 앞서 저희가 다루기도 했는데 중요한 상임이긴 하죠. 거기에 대해서 김현 의원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맡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셨던데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네, 요약하면. 맞습니다. 네. 이거 왜 그래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추미애 전 장관이 하신 거는 좀 본인이 이제 희생하신 거거든요. 육선이고 그리고 이제 국방위원 하시던 분을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일이 있어서 그 좀 경험 있고 문제를 좀 잘 할 수 있는 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그 장관으로 그 법사위원장을 맡기게 된 거고요. 본인도 흔쾌히 이제 담당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분이 지금 6년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선진화법 위반 빠루 들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5선 간사는 그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건데 본인이 그걸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고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봐주기 재판인데요. 법사위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해충돌 소지도 매우 크죠. 본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다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전 국민이 다 아는 선진화법 위반이 장기적으로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간사를 맡는 것 자체가 스스로 기피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럼 또 맡은 마지막으로 것은, 네. 이게 개혁을 추진하면 반발이 있을 테고 야당이 있는 겁니다. 이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 좀 사실 저희 이제 최영도 간사님하고 물밑에서는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협의가 잘 되고요. 예. 근데 방송법 내지는 방통설치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시절에 이뤄졌던 일이라서 되게 그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협조를 잘 안 해주세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과제를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표결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간사는 그래도 회의장에 남아 있어서 예. 반대하거나 기권하거나 의사표시를 합니다. 예. 나머지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거나 예. 내지는 중도에 퇴장하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간사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